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어떻게 올겨울 따뜻하다 싶었는데 시승할 때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은 눈까지 내리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차는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도요타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죠. 1997년에 자동차 산업의 첫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등장한 모델입니다. 벌써 4세대로 진화하면서 많은 개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프리우스, 라틴어로 선구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처음 선보인 바로 그 모델입니다. 1.8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122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친환경 자동차답게 22.4km/L라는 아주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앉았고요. 자, 프리우스 처음 볼 때 뭐 이런 차가 있어, 좀 황당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계기판을 없애고 센터페시아 상단으로 그 계기판을 옮겨서 배치를 했죠. 앞창 프런트 윈드실드 하단에 얇고 길게 저렇게 계기판을 옮겨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앞 계기판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갖다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저 계기판에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계기판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이용을 해서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은 지금 이 차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오디오, 그리고 공조 스위치.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행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엔진과 모터, 그리고 배터리 간에 동력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행 모드는 노멀, 파워, 에코,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홈 버튼이 있고 메뉴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 전화기 앱 정보 하면 연비 기록을 보여주네요. 주행 정보, 트립미터를 보여주고요. 맵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거죠.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는 있습니다. USB를 연결을 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겠죠. 그리고 오디오 채널, 트랙, 폰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오종훈에게 전화 걸기. 목록에서 항목 번호를 말하십시오. 1. 오종훈 집에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화 걸기를 음성 명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은 안 되겠죠. FM 97.3.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FM 97.3. 아직 인식하지 못. 자, 이렇게 전화 걸기 이외의 명령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공조 장치들 그 아래 들어와 있죠. 히터와 쿨러를 에코 모드로 할 수 있다는 것, 운전석에만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들어보면 공조 장치를 모든 시트에 다 적용을 할 건지, 드라이버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운전자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 기어 레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변속 레버라기보다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B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데요. B 모드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강한 회생제동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강하게 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회수되는 에너지의 양이 좀 더 커지겠죠. 대신에 속도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탄력 주행으로 좀 더 멀리 갈 것인지, 회생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작동을 시키면서 탄력 주행 거리는 줄어들지만 회수되는 에너지의 양을 좀 더 크게 할 것인지 운전자가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옆에 이제 파킹 버튼이고요.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옆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EV 모드,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고 주행 속도가 맞다면 EV 모드 우선으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보면 조그만 수납 공간이 펼쳐져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이 안쪽에 12V 전원구와
USB 포트, 그리고 aux 단자가 콘솔 박스 아래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룸램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조향비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이 차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닙니다.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조향비, 스티어링 휠은 약 2.8회전 한다는 것, 여유 있는 그런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는 완전 수동식이고요. 버튼 누르고 오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전동식보다는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수동으로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는 시트가 오히려 저는 뭐 편하다기보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뭐 굳이 전동식이 아니어도 크게 불편하다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면 이런 첫 화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트는 몸을 아주 편안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몸을 잘 지지해 주면서 이런 코너에서도 차체가 흔들리는 중에서도 운전자의 몸을 어느 정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시트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루프는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히 환하죠. 블랙 앤 화이트 투톤으로 처리를 해서 나름 밝고 경쾌한 그런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뒷좌석 잠깐 살펴보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자, 앉은 자세가 어떻습니까?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뒷좌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세단에서는 약간 구겨 앉는다라는 느낌이 있죠. 프리우스의 뒷좌석은 그렇게 세단처럼 불편한 그런 자세는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고 SUV만큼의 그런 여유 있는 공간감은 아니지만 충분히 차급에 비해서는 그렇게 좁지 않은 실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가 더 들어가죠. 여유가 있게 남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는 좀 빠듯하네요. 손바닥 두 개 겹쳐서 꽉 차는 그런 머리 윗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약간 이 정도 남겨 놓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다 수납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다시 원 버튼으로 올라가고요. 자, 걸리면 다시 리와인드 됩니다. 운전석 시트 뒤로 포켓이 있는데 그 안으로 다시 지퍼를 하나 달아 놨습니다. 이쪽 조수석 뒤로는 없는데 운전석 뒤로는 이렇게 지퍼를 하나 더 달아 놔서요. 조금 더 중요한 물건은 이 안에 안전하게 수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앉은 이 아래로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죠. 이 시트 바닥 쪽으로 배터리 냉각을 위한 통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 콘솔 뒤로 2.1A 짜리 USB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6대 4로 분할돼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트렁크, 짐 싣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센터 터널 제 손가락 정도의 높이인데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면 이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머리 위로 손바닥 하나 꽉 끼는 공간이 남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가장 나중에 채워지는 자리인 만큼 뭐 그냥 4인승으로 이 차를 사용한다, 혹은 5이 꽉 찰 때도 어린아이들을 이 좌석에 태운다 싶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뒷좌석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하시죠. 앞으로 갑니다. 자, 처음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어떤 묵직한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는 프리우스만의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죠.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W15입니다. 리어 서스펜션이 W15인데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뒷차측 주변의 어떤 구성에 맞추기 위해서도 W15를 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덕분에 어떤 좀 더 좋은 승차감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과속방지턱 같은 노면의 충격을 건너가는 느낌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노면 충격을 지나가고 있는 느낌인 것이죠.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차죠. 도요타에게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입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에 처음
양산차로 시장에 대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인테리어의 구성이 상당히 색달랐죠. 지금도 그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얇게 슬림하게 배치한 계기판, 정보 표시창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게임기의 조이스틱처럼 가볍게 장난감처럼 배치한 이런 변속 레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죠. 도로의 홈이 계속 이어져 있는 이런 길에서는 제법 실내로 소리가 들어오는데요. 소리가 발생하라고 만든 길이니까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상태가 좋은 도로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수준의 실내 소음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다시 이제 도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구간이고요. 자잘하게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속 90km 전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TNGA 신형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죠. 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신형 플랫폼입니다. TNGA 플랫폼 자체가 어떤 그 저중심 설계가 특징인데다가 이 차는 배터리를 차체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죠. 무게중심이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TNGA의 저중심 설계가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셈이죠. 주행 중에 살짝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봅니다만 차체가 그렇게 휘청거린다기보다는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공기저항계수 0.24를 기록하는데요. 차체 스타일이 그냥 보통의 세단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죠. 친환경 자동차에 가장 최적화한 그런 설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저항계수 0.24, 공기의 저항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보통 세단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정도의 공기저항계수가 0.3 미만인데요. 0.24라고 하면 상당히 우수한 그런 공기저항 개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에 이런 공기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쪽 사이드미러 안쪽에, 그리고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바깥쪽에 에어로 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범퍼의 디자인도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라인 역시 물방울처럼 유선형으로 제작을 해서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줘서 바람 소리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서 연비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 차 고민복합 연비 22.4km/L의 연비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실제 주행 연비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 테스트는 잠시 후에 따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또한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연료율이 최대 40%에 달한다는 얘기죠. 보통의 엔진에 대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율이 아주 좋아야 30% 전후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 차의 연료율 40%라는 점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TSS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 이 차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신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면 정해진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차분하게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90km 정도의 속도, 엔진과 모터, 배터리, 타이어, 이 4개의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타이어로, 모터로, 배터리로 각각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파워트레인이 늘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해서 혹은 세이브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엔진은 1.8L 98마력의 힘을 냅니다. 약 100마력짜리 엔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72마력짜리 모터를 더해서 총 시스템 출력은 122마력이 됩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큰 저항 없이 끝까지 밟히고요. 바람 소리가 제법 커진다 싶을 때는 이 속도가 제법 빠른 고속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차체의 느낌 가볍습니다. 진중한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상당히 가벼운 주행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쭉 가속 중에
다시 엑셀을 놓게 되면,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B에서는 좀 더 탄력주행 위주의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탄력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너지 회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지만 자, B 모드 기어 레버를 B에 놓게 되면 수대는 에너지 양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렇게 탄력주행 위주로 갈 것이냐, 에너지 회수량을 좀 더 많이 갖고 갈 것이냐, 좀 더 판단하면서 이 B레인지를 택할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평상시에 그냥 뒤에 놓고 달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B레인지는 엔진 브레이크, 강한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한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는 산길 뭐 이런 데서 B레인지를 이용하면 될 테고요. 평상 주행할 때는 그냥 D레인지에서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2마력의 힘은 22T 전자제어식 무단 변속기가 힘을 조율을 하죠. 쭉 가속을 하면 힘있게 달려나가지만 부드러운 가속감을 느끼게 되고요. 거친 변속 반응을 만날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 이제 스포츠 파워 모드로 한번 달려보죠. 파워 모드로 가게 되면 엔진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쳐보면 차체 반응이 시트를 통해서 느껴지죠. 하지만 에코 모드에서는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도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약간 늦은 반템포 늦은 정도의 반응, 또 약간 느슨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허리띠 한 칸 푼, 그래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살아나고요. 쭉 빠른 고속까지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린다 싶은데 역시 그럴 만한 속도고요. 반대로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5-65R15 사이즈의 친환경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에 최적화한 연비 최우선으로 세팅을 한 그런 타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그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들리는 이유, 어떻게 보면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엔진이 간간히 작동을 멈추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소리들이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8, 90 정도의 속도에서는 도로 상태가 받쳐주기만 한다면 상당히 정숙한 실내를 유지합니다. 노면 상태가 그렇게 아주 매끈하지는 않은 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를 같은 속도로 달려보겠습니다. 80km 정도의 속도로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새로 포장된 길인데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확실히 잡소리가 확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파고드는 잡소리가 확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도로 상태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의 수준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자, 주행 중에 EB 모드를 택할 수가 있는데 속도가 맞지 않으면 EB 모드가 안 되죠. 속도를 좀 충분히 떨어뜨린 뒤에 EB 모드를 한번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자, 40km 전후에서 이제 EB 모드를 할 수가 있네요. 속도를 천천히 올려보죠. 전기차 주행은 EB 모드로의 주행은 40km, 시속 40km까지만 허용을 하는 듯 합니다. 40km 미만의 속도,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움직이는 정도의 속도로는 EB 모드를 우선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43km, 그러니까 40km 넘어서면서 EB 모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자, 제동 한번 볼까요? 100입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요란하게 멈추는데 완전히 멈추고 난 뒤에는 조용한 실내를 유지를 하네요. 제동 비상등이 깜빡이다가 정지를 했고요. 제동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가벼워서 낭창거리는 그런 느낌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서스펜션의 급제동 상황에서는 단단하게 차체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 고속 코너링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이 차에는 자,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언더스티어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차가 코너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액티브 코너링 어시스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동 충분히 속도를 줄인 뒤에 가속을 하면서 이렇게 밟아 나갈 때 차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언더스티어링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 라는 얘기죠. 코너 안쪽을 잘 유지하면서 언더스티어 혹은 오버스티어 이런 느낌 없이 상당히 뉴트럴한 그런 조향의 느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차체가 가벼워서 코너에서 좀 낭창거리지 않을까 싶은 걱정은 했었는데요. 기우였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차체에 비해서 볼 때 차체의 크기, 사이즈, 또한 차체의 무게에 비해서 볼 때 상당히 기대 이상의 그런 코너링 성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은 TNG 플랫폼 플러스 배터리가 뒤쪽 바닥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낮은 무게중심의 효과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체의 시스템이죠. 무게중심이 낮다는 것, 그만큼 코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기대 이상의 그런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요.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죠. 선구자 프리우스, 역시 그 이름값은 하는 듯 합니다. 도요타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로서 어떤 그 도요타의 친환경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게 바로 이 프리우스죠. 지금은 테슬라가 어떤 그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어떤 가장 앞선 아이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프리우스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지금의 테슬라에 못지않은 상당히 친환경 자동차의 아이콘 같은 그런 차였거든요. 어떤 그 얼리 어댑터들, 그리고 어떤 그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는 어떤 그 유명 인사들도 서로 앞다퉈 프리우스를 타곤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초창기 시절에는 그렇게 지금의 테슬라에 못지않은 그런 친환경 자동차의 아이콘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어떤 그 이런저런 혜택들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도심 혼잡 통행료 100% 할인 받을 수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약 5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그 친환경 자동차를 탐으로써 누리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있겠다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차 얼마냐? 3,273만원입니다. 3,273만원, 3,300만원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연료비 부담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가솔린 엔진 베이스의 하이브리드, 조용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연료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요타의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를 구매할 수 있다. 나름 합리적인, 매력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 TSS라고 부르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차로 이탈 방지, 차로 유지 장치, 뭐 이런 부분들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요. 운전의 편리함 또한 안전 면에서 조금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도 내장되어 있지 않죠. 물론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다는 점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가격을 낮추려고 편의 장비들을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인데요. 룸미러를 가로지르는 라인이 후방 시야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싶은데요. 아예 안 보이거나 후방 시야를 확인하는데 큰 장애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와 겹쳐 보이면서 좀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차 중량이 1380kg이죠. 총 출력 122마력,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마력당 11.3kg 정도의 출력비를 보입니다. 그러면 약 11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국 레이스로직사의 비디오 V박스입니다. 이 GPS 계측기를 통해서 이 차의 제로백 타임 어느 정도나 될지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죠. 일단 주행 모드는 파워 모드로 놓고요. 둘, 셋. 출발은 부드럽고요.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중간에 변속 충격도 전혀 없죠. 무단 변속기 ECVT를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추운 날씨여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날씨는 아니다 싶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부드러운 가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 주행 기록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 이 계측기 데이터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강남 교대역 2호선까지 달려가는데요. 약 55km 정도 됩니다.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제 연비 테스트 해보기로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22.4km/L입니다. 트림 미터를 다시 세팅을 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요. 히터는 좀 작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약 80% 정도 채워져 있고요. 주행 중에 EV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EV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약 시속 40km까지는 전기 모드로 운행을 할 수가 있죠. 40km가 넘어서면서 EV 모드는 해제가 됩니다. 결국은 연비는 자이로를 따라서 이제 곧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연비 32.6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 10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게는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런 부분이 꼭 연비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 만큼 배터리 우선 모드를 사용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엔진을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그런 주행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다서다 혹은 체증 구간도 간간히 섞여 있는 도심 구간 혹은 교통체증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거의 절반 정도를 달려왔는데요. 배터리 80%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약 50% 정도의 배터리 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간히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휘발유를 소모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연비는 32m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죠. 네, 이제 올림픽대로로 건너왔습니다. 주행 상황 상당히 수월하고요. 체증이 좀 있어야지 연비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요. 체증 없이 수월한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막히던 구간이 전혀 막히지 않고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간은 노량대교 구간에서 체증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쩌다 보니 교통체증 구간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네, 올림픽대로 한강철교 밑인데요. 이제 교통체증이 시작됩니다. 하이브리드 탈 때는 이렇게 교통체증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연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간간히 엔진이 개입을 하네요. 자, 30m로 잠깐 떨어지기로 했던 연비가 다시 32.4까지 올라왔죠.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서 시내로 접어들겠습니다. 목적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한두 차례 이어질 테고요. 오늘 기온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 기온이 영하 4도, 지금 영하 2도고요. 낮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졌던 아주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배터리 성능이 아무래도 상온일 때보다, 평상시보다 좀 배터리 성능이 낮아지죠. 저하됩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에 특히 이 배터리 성능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 악조건에서 체크하는 연비다 라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아마도 온도가 최적화되는 봄, 가을 영상 1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는 봄, 가을의 날씨라고 한다면 배터리 성능은 좀 더 좋아질 테고요. 연비도 지금보다는 한겨울의 연비보다는 봄, 가을의 연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겨울에 이 정도의 연비를 만난다라는 건 적어도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이 정도다 라고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온 연비 32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22.4km죠. 리터당 10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를 기록을 했고요. 이 정도 연비라고 한다면 30km 이상의 연비를 보인다고 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수준의 연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탁월한 주행 연비, 리터당 32.0km를 가는 연비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도요타 프리우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요타 프리우스 시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게 상당히 완성도 높은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움직임이 가볍고 경쾌합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달리면 기대 이상의 힘도 보여주는데요. 내연기관에 더해서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서 상당히 기대 이상의 힘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비,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될 텐데요. 공인복합 연비를 뛰어넘는 실주행 연비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범지구적 차원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지구온난화, 어떤 환경오염, 대기오염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시대인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자세, 좀 더 착한 소비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친환경 자동차, 이런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좀 더 열린 자세,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소비자들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